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 병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수연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제왕절개 수술 후 마취에서 갓 깨어난 그녀의 몸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남편이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보호자 침대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잠든 신생아 침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수연은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힘겹게 손을 뻗어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는데 차가운 액정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축하 메시지가 아닌 주거래 은행에서 날아온 수십 통의 출금 알림 문자였고 그 내용은 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부부가 지난 5년 동안 먹고 싶은 것과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과 수연이 친정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유산까지 합친 거액의 자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어디론가 이체된 것이었다. 잔액 영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 옆에는 최미나라는 낯선 듯 익숙한 여자의 이름이 수취인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은 수연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수술 부위의 통증조차 잊게 만드는 이 끔찍한 배신감에 그녀가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박민호였는데 그는 방금 아이를 낳은 아내를 보러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아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뚜벅뚜벅 걸어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더니 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병실 내 금연이라는 기본 상식조차 무시한 채 하얀 연기를 내뿜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귀찮음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계좌에 있던 전 재산이 왜 최미나라는 여자에게 넘어갔는지 물었지만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박민호는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그 돈은 썩혀두기 아까워서 더 큰 미래를 위해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는 최미나가 자신을 재계의 거물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며 능력 없는 수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업 파트너라고 칭송하며 아내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수연의 침대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 양육권은 수연에게 넘길 테니 퇴원 즉시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차갑게 통보했다. 그는 수연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몸을 숙이며 그녀의 귓가에 악마 같은 속삭임을 남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 안고 살아온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한 말들이었다. 고아로 자라서 가족의 정을 모르는 너와는 애초에 수준이 맞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나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그는 비아냥거렸다. 부모 없이 자란 서름을 잇기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왔던 수연의 노력은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 무가치한 쓰레기처럼 취급당했고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민호가 예상했던 눈물이나 애원은 들려오지 않았고 병실 안에는 기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기 시작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불을 움켜쥔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올려다보았는데 눈물로 얼룩져 있어야 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어 민호를 순간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안광과도 같았으며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미르 그룹의 핏줄이 각성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연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지만 민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비웃음을 흘렸다. 박민호는 그녀의 경고를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며 만약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신병원에 쳐넣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다. 홀로 남겨진 수연은 더 이상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유약한 껍질이 깨지며 본연의 냉철한 이성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고 복잡한 생체 인식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 중앙에 은색 용 문양이 떠오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가 채 2번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절제된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을 그림자처럼 지배하는 미르 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 실장이었다. 수연은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창밖의 화려한 강남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긴 침묵을 끝내고 백금 열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약한 가정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가는 냉혹한 상속녀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늦은 밤. 서울의 고급 주택가 골목은 한수연에게 있어서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그녀의 몸은 비에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수술 부위에서 느껴지는 자결통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굳게 닫힌 시댁의 대문 밖에는 그녀의 짐 가방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져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아끼던 낡은 외투 한 벌만이 처량하게 걸쳐져 있어 비참함을 더했다. 박민호의 어머니이자 수연의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인터폰 너머로 앙칼진 목소리를 내뱉으며 재수 없는 것이 집안에 발을 들이면 들어오려던 복도 달아난다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품속의 아기만은 젖지 않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등을 굽혀 웅크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우 속에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새처럼 처절해 보였다. 대문이 잠시 열리는가 싶더니 박민호의 내연녀인 최민아가 화려한 실크 잠옷 차림으로 우아하게 팔짱을 낀 채 나타나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수연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최민아는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차며 민호 씨가 당신 같은 여자를 왜 이제야 내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간다며 빈정거렸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번뜩이며 수연의 눈을 찔렀다. 수연은 모욕감에 치를 떨면서도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겉옷을 단단히 여미며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흙탕물이 튀어오르는 바닥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의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녀가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려 할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고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것은 검은색 대형 세단 5대로 이루어진 차량 행렬이었는데 그 위용은 마치 국가 원수의 행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차들은 수연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멈춰 섰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최고급 리무진의 뒷문이 열리기 전 조수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재빨리 내려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수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와 품격이 배어 있었다. 그는 수연의 앞에 멈춰서서 흙탕물이 튀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모셔온 주군을 대하는 충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씨 너무 늦게 모시러 와서 송구합니다라고 말하며 수연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고 그제야 수연은 빗속에서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김 실장은 미르 그룹 회장의 그림자이자 수연의 친부인 강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가신으로 어린 시절 수연이 버려지던 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등장은 수연에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시켰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리무진의 뒷좌석에 올랐는데 차 안은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단절된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이었다. 젖은 옷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최고급 가죽 시트를 적시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김 실장은 따뜻한 담요를 건네며 아이와 산모의 건강이 최우선이니 안심하시라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자동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김 실장은 품 안에서 광택이 흐르는 자개 상자 하나를 꺼내어 수연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는데 그 상자 표면에는 미르 그룹을 상징하는 은색 용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김 실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아가씨를 위해 준비해 두신 백금 열쇠이며 이제 아가씨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묵직한 백금으로 제작된 특수 전자키와 함께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자금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코드가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 수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을 짓밟고 조롱했던 박민호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최민아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그들의 오만하고 추악한 미소가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착해 빠진 한수연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품에 안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아이에게는 자신과 같은 굴욕적인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리무진은 강북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미르 그룹의 비밀 안전가옥으로 들어섰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수많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드레스룸 거울 앞에선 수연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쳤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병원에서 쫓겨나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출산의 고통과 배신의 충격으로 인해 구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미르 그룹의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타고난 위압감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붉은 립스틱을 집어들어 창백한 입술에 짙게 발랐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증권가는 정체불명의 투자 법인이 박민호의 회사가 진행하던 핵심 프로젝트의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한수연이 던진 첫 번째 복수의 신호탄이었다. 수연은 최고급 유모차에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민호의 자금줄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려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면서도 단호했다. 김 실장은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하며 통화를 종료했고 수연은 테라스로 나가 맑게 개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박민호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히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용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서울 청담동의 명품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최미나의 경박하고 높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샤넬과 에르메스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박민호가 한수연과의 이혼을 확정짓기도 전에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러운 쇼핑을 즐기며 마치 자신이 이미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백화점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꼴싸나온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민호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피눈물 섞인 돈으로 산 밍크코트를 걸쳐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눈앞에 떨어진 공짜 돈과 최미나가 약속한 화려한 미래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박민호는 회사 집무실의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으로 보이는 테헤랄로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한수연이라는 짐을 털어내고 진정한 성공의 가도에 들어섰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태블릿 PC를 통해 최미나와의 공동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더 큰 물에서 놀겠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달콤한 환상은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며 내뱉은 다급한 보고 한마디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모든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책상 위에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주요 거래처 사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냉담하고 단호해서 박민호가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았다. 당황한 박민호가 이유를 묻자 그들은 업계에 도는 흉흉한 소문과 자금 흐름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고 일부는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당장 관계를 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연쇄적인 악재들은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민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미르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 집무실에서는 한수연이 대형 모니터 6개로 구성된 상황판을 차분하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앞에는 박민호 회사의 자금, 흐름도가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서 울던 나약한 산모가 아니었으며 수천억 원의 자금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냉혹한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서 있던 김 실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박민호의 회사에 대한 1차 자금 압박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재 그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져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음을 보고했다. 수연은 모니터 속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박민호의 도청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여유와도 같았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다음 단계인 오퍼레이션 베이트를 실행하라고 지시하며 박민호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제안을 던져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제1금융권에서 버림받은 박민호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할 제3금융권의 투자자, 즉 수연이 내세운 가상의 투자 회사를 통해 그를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함정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민호는 최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쇼핑을 중단하고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고 소리쳤지만 최미나는 이미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계약금과 사치품 구매에 써버린 상태였고 남은 돈마저
내놓기를 꺼려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박민호는 분노로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져 유리를 박살냈지만 당장 부도 처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원의 현금을 구할 방법은 유언해 보였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자신이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이사라고 소개하며 박민호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은밀하게 제안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된 박민호는 그날 밤 강남의 한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의 밀실에서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대표를 만났는데 그곳의 조명은 어둡고 분위기는 무거워서 마치 범죄 모의가 이루어지는 장소 같았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날카로운 인상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는 박민호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긴급 자금 대출을 제안하면서 담보로 회사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개인 자산 전액에 대한 연대 보증을 요구했다. 평소라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당장 내일 도래할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박민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인해 흐려져 있었다. 그 남자는 계약서를 내밀며 이 자금만 수혈되면 회사는 위기를 넘기건 물론이고 계획했던 신규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박민호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했고 박민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맨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인감을 찍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서명하고 있는 문서가 사실상 회사의 주인을 바꾸는 노예 계약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에 빠져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독한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박민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클럽을 빠져나간 직후 밀실의 가벽이 스르르 열리며 그 뒤편에 앉아있던 한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손에는 방금 박민호가 서명한 계약서의 원본이 들려 있었다. 수연은 계약서에 찍힌 박민호의 인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며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인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화염이 타올랐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내일 열릴 예정인 박민호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며 그 자리에서 박민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수연의 등 뒤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깔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빛보다도 더 강렬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 박민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박민호의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현악 사중주단의 우아한 연주가 어우러져 성공한 기업가의 밤을 장식하고 있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로부터 긴급 수혈받은 막대한 자금 덕분에 부도 위기를 모면한 박민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인 줄도 모르고 최고급 턱시도를 빼입은 채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며 곧 미르 그룹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될 것이라는 허풍을 떨었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속아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파티장의 중심에는 박민호의 옆자리를 꿰차고 앉은 최민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한수연의 피 같은 돈으로 장만한 붉은색 오트 쿠티르 드레스와 목을 휘감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과시하며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호의 이혼이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주인 행세를 하며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객들의 옷차림을 품평하는 등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한편 박민호의 부모는 뷔페 코너를 점령하다시피 하며 비싼 음식들을 탐욕스럽게 접시에 담느라 바빴고 친척들에게 아들이 곧 재벌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민호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상기된 얼굴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VIP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중대 발표를 하여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VIP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미르그룹의 핵심 인사이며 자신의 회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왕림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객들은 미르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거론되자 웅성거리지 않을 수 없었고 과연 박민호가 그 정도 거물과 연결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연회장 입구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박민호가 건배 제의를 하려던 찰나 육중한 연회장 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리며 실내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멈췄는데 문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레드카펫 양옆에 도열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거대한 볼륨의 공기 흐름이 바뀌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칠흑같이 검은 벨벳 롱드레스를 입고 어깨에 무심하게 재킷을 걸친 그녀는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신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과 차가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여인이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탄성과 속삭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그녀의 미모에 감탄했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에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박민호와 최민아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얼어붙고 말았다.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지만 박민호는 본능적으로 저 여자가 자신이 며칠 전 병원에서 비참하게 버렸던 아내 한수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며 저 여자가 여기 나타날 리 없다는 부정과 혹시라도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 사이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덜 된 최민아가 먼저 도끼 어린 눈을 짓뜨며 앞으로 나서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초대장도 없이 들어오냐고 쏘아붙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와 불안감으로 인해 날카롭게 찢어져 연회장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박민호 역시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경호원들을 향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는 수연이 자신의 성공적인 파티를 망치기 위해 나타난 불청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민호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의 경호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연과 함께 들어온 미르그룹의 경호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박민호와 최민아를 에워싸며 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수연은 박민호와 최민아의 발악을 마치 지저대 강아지 보듯 무시한 채 우아한 손짓으로 김 실장을 불렀고 김 실장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그녀가 이 구역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마이크를 받아든 수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아래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박민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대에 선 죄인을 바라보는 재판관의 그것처럼 엄숙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바로 박민호 대표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르그룹의 대리인이자 골든브릿지 캐피탈의 실소유주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 순간 연회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박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골든 브릿지 캐피탈과 맺었던 노예 계약서의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박민호가 벌인 조강지처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와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순식간에 동정의 대상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바뀐 수연을 향해 뜨거운 시선을 보냈다. 수연은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오늘 이 파티는 박민호 대표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인 미르 인베스트먼트가 박민호의 회사를 인수 합병함을 알리는 자리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최민아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박민호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이미 넋이 나간 박민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박민호의 부모 역시 먹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리며 며느리였던 수연이 저 높은 단상 위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쳐다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박민호가 며칠 전 서명했던 계약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는데 그곳에는 경영권 포기 각서와 전 재산 담보 설정 조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어 박민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수연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박민호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와 압도적인 기세에 박민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박민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네가 그토록 원하던 미르 그룹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아냥 섞인 말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수연은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민아에게도 시선을 돌려 네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와 목걸이 그리고 내 남편까지 모두 내 돈으로 산 것들이니 이제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격분한 박민호가 이성을 잃고 수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김 실장의 수행원 한 명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박민호의 팔을 꺾어 제압했고 그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바닥에 뒹구는 박민호의 추한 모습과 그를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수연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다. 수연은 쓰러진 박민호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지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선고하듯 말했다.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행렬은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당당했다. 홀로 남겨진 박민호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최민아 역시 사색이 되어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 연회장 출구는 미르그룹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한수연이 남기고 간 폭풍우는 화려했던 파티장을 폐허로 만들었고 박민호의 야망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고 푸르렀지만 박민호에게 있어서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악몽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숙취와 절망감에 찌든 채 눈을 뜬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안락한 펜트하우스의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의 철퇴였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수십 통의 독촉 문자들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자산 동결 및 압류 예고 통지서가 가득 차 있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떨리는 손으로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뼈저리게 스마리만 실감했다. 박민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회사로 향했지만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입구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취재진과 채권자들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스로 뒷문을 통해 사무실로 잠입하는데 성공했지만 그의 집무실 앞에는 이미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그들은 미르그룹에서 파견된 감사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박민호의 출입을 막아서며 회사의 경영권이 미르 인베스트먼트로 넘어갔으니 개인 물품을 챙겨서 당장 나가달라고 차갑게 통보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패배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다.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는 치욕을 겪으며 복도로 내몰린 박민호는 지나가는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직원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거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당장 주머니에 있는 법인 카드조차 정지되어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는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박민호가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한 곳은 그가 신혼 초기에 수연과 함께 살았던 고급 빌라였는데, 그곳에는 이미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가구들의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부모는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아 집행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지만, 집행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공무를 수행할 뿐이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박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가슴을 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고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어 집안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한수연이었는데, 그녀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리무진 안에서 차창을 통해 이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김 실장이 태블릿 PC로 실시간 자산 회수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수연은 시부모가 길바닥에 나앉아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비 오는 날 밤낮 해산한 자신과 핏덩이 같은 손자를 쫓아냈던 잔인함에 비하면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다음 단계인 최민아의 처리를 지시하며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주라고 명령했다. 한편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최민아는 박민호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자신의 오피스텔에 숨겨두었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다급하고 경박했다. 그녀는 박민호가 횡령해서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으며 그가 감옥에 가든 말든 자신만 살아남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콜벤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벤에 오르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순찰차 2대가 그녀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최민아에게 다가오며 그녀를 특수절도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최민아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지만 경찰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녀가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찰서 입구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연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수연은 포승줄에 묶인 최민아를 내려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아는 수연을 보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박민호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수연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최민아에게 다가가 그녀가 훔쳐간 부부 공동 명의의 예금 통장과 인감 도장이 든 증거물 봉투를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너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라고 냉정하게 일갈했다. 그녀는 최민아에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는 옛말을 상기시키며 죗값을 치르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최민아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형사들에게 끌려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박민호와 그의 부모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수연이 머물고 있다는 미르그룹 소유의 호텔 로비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꾀죄죄한 몰골이었고 콧대에 높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하자 그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수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보고를 받은 수연은 그들을 로비가 아닌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오자 박민호와 시부모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박민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고 변명하며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사랑했던 부부였고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구차하게 아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역시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던 모양이라며 이제부터 친딸처럼 모실 테니 제발 집과 회사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수연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져놓았는데 그것은 박민호가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탈세 증거 그리고 시부모가 며느리인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던 증거들이 담긴 고소장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역겹다고 말하며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들이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수연은 박민호에게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아 출신 아내가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아이에게는 범죄자 아버지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없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100번 낫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며 박민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수연은 경호원들에게 이들을 당장 경찰서로 넘기라고 지시했고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어와 박민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를 체포했다. 박민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수연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박민호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부모를 뒤로하고 수연은 호텔 최상층의 스위트룸으로 올라와 창밖을 내려다보았는데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이를 어루며 이제 모든 악연을 끊어냈으니 우리 모자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다짐하듯 속삭였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악인들은 처참하게 몰락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허무함보다는 후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진정한 미르그룹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는 일뿐이었다. 검찰청으로 이송되던 호송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틈을 타 박민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탈주에 성공했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짐승의 그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찢어진 죄수복 위에 훔친 점퍼를 걸쳐 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한수연이 머물고 있는 미르 그룹의 안전가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연을 죽이고 아이를 빼앗아 외국으로 도망치겠다는 망상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이 자신의 탐욕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한수연의 복수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품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흉기를 만지작거렸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하늘에는 천둥번개가 내리치며 곧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고 박민호는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얼굴을 닦아내며 악마처럼 어둠 속을 뚫고 지나갔다. 한편 안전가옥의 거실에서는 한수연이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평생을 위험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그녀는 김 실장이 잠시 본사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경호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외부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수연은 아이를 안방의 가장 안전한 요람에 눕히고 방문을 잠근 뒤 거실로 나와 소파 밑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3단봉을 꺼내어 손에 쥐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거실의 통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고 빗물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박민호가 괴성을 지르며 집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다. 박민호의 몰골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흉기는 그가 더 이상 대화가 통하는 인간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을 향해 다가왔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중얼거리고 있어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 박민호는 수연에게 당장 금고에 비밀번호를 대고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흉기를 휘두르는 손놀림은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대신 3단봉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수연은 박민호에게 더 이상 다가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이성을 잃은 박민호에게 그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그를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며 흉기를 높이 쳐들고 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는데 그의 움직임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의 막무가내식 공격이었지만 살해만큼은 진짜였다. 수연은 그가 휘두르는 흉기를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몸을 회전시켜 그의 옆구리를 3단봉으로 가격했는데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박민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연이 어린 시절부터 미르 그룹의 후계자로서 받기 싫어도 강제로 받아야 했던 혹독한 호신술 훈련의 결과물이자 생존 본능의 발현이었다. 일격을 당한 박민호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노려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날렵하고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잡고 수연을 향해 돌진했지만 이번에는 수연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어 꺾어버렸고 흉기는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뒹굴었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박민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는데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박민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쳤지만 수연의 악력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민호의 귀에 대고 당신이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싸늘하게 속삭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 당신은 단지 돈과 배경만을 보고 나를 선택했겠지만 나는 당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소중한 믿음을 배신하고 내 아이까지 위협한 순간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수연은 냉정하게 선고했다. 박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히 운 좋은 상속녀가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맹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김 실장과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거실의 처참한 광경과 수연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널브러진 박민호를 보고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김 실장은 사색이 되어 수연에게 달려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재빨리 박민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고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박민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수연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며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이미 넋이 나간 상태라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박민호가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후 깨진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던 빗줄기도 잦아들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는데 수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김 실장은 수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위험에 빠뜨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했지만 수연은 오히려 김 실장을 위로하며 덕분에 내 손으로 직접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고 오늘 밤의 사건을 통해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강자로 거듭났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잠시 후 안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수연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들어갔는데 아이는 낯선 소음에 놀라 깼을 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요람에 누워 있었다.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는데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아이의 볼을 적셨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이제야 비로소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과 아이 앞에는 어둠이 아닌 빛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다음 날 뉴스는 박민호의 탈주와 재검거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범죄 행각과 몰락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여론은 일제히 그를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박민호에게 살인 미수와 특수 강도 상해 혐의까지 추가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를 도왔던 부모와 최민아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하겠지만 수연에게 그들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일 뿐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수연은 병원에 들러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김 실장과 함께 미르그룹 본사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임직원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수연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미르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총수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동안 수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박민호와 그의 부모, 그리고 최민아는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으며 과거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초라하고 비굴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특히 박민호는 탈주국을 벌이다가 체포된 이후 독방에 수감되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는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을 달달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보다는 기이한 공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민호에게는 살인 미수와 특수 강도 상해 그리고 횡령 및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그의 부모 역시 범죄 공모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처지가 되었다. 최민아 또한 횡령 방조와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재판장에게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빌었지만 법정 경위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끌어냈다. 박민호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긴 감옥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화려했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한수연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있어 그들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기에 굳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추한 최후를 지켜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미르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 및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한수연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를 통해 미르 그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음성적이고 공격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기존의 임원들은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당황하며 술렁거렸지만 수연은 구체적인 비전과 압도적인 데이터로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자신이 단지 혈연에 의해 자리에 앉은 낙하산 인사가 아님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수연은 특히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무자비한 기업 사냥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건실하지만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상생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여 주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거름삼아 힘없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미르 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수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는데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성취감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다. 김 실장은 그녀의 뒤에 조용히 다가와 선대 회장님께서도 지금의 아가씨 모습을 보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는 수연에게서 냉혹했던 강 회장과는 다른 따뜻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보았다.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사진 속에는 갓 100일이 지난 아들이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외로움이나 배신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박민호와 그 가족들이 수감된 교도소에 영치금을 넣어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감옥 안에서나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수연은 이혼 소송을 통해 회수한 박민호의 전 재산을 미혼모 지원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녀의 작은 배려이자 사회에 대한 환원, 의지였다. 업무를 마친 수연은 서둘러 퇴근하여 집으로 향했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과거의 아픔이 서린 곳이 아닌 성북동의 고즈넉한 대저택이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모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방실방실 웃으며 팔을 뻗었고 수연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품에 안고 뺨을 비비며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정원으로 나가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 보았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아이의 체온은 따뜻하게 전해져와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수연은 아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며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고 아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수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쓸쓸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외롭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힘을 저만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김 실장은 수연에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녀의 스케줄은 이미 몇 달치가 꽉 차 있을 정도로 바빴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찼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 아래 당당히 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을 때 미르그룹은 수연의 혁신적인 경영 덕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재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그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법이라고 대답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인생 역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수연은 아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유모차를 미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엄마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여유와 기품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수연은 잠시 벤치에 앉아 강물에 반사되는 햇살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폭풍 후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인한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박민호에게 고마움마저 느꼈는데 그것은 진정한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의 아들도 옹알이를 하며 그쪽을 향해 손짓을 했는데 수연은 아이를 안아 올려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저 넓은 세상이 모두 내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수연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김 실장으로부터 새로운 인수 합병건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잠시 업무 모드로 돌아와 냉철하게 지시를 내린 뒤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일과 가정,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며 한강이 붉은 노을로 물들자 수연은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수연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길이 남을 것이었다. 악은 멸망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현실이 되기까지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해피엔딩을 스스로 쟁취해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화면은 그녀의 환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암전되었다.